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예,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축하의 말씀 좀 늦었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2002년 예, 보궐선거 때 영등포에 이제 예. 당선되셔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벌써 한 뭐 18년,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때- 바로 여기 이 이 아시아투데이가 아시아투데이가 있는 있는. 이 여의도를 포함한 지역구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6대, 그 당시는 16대였고, 그렇죠. 17대, 18대 국회의원 하시다가, 19대, 20대는 원외에 계셨고, 예. 그리고 이제 21대 때 다시 8년 만에 그렇죠. 국회에 등원을 하셨는데요. 예. 뭐, 처음 등원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네. 글쎄요, 우선 뭐 이제 당연히 네. 이게 8년의 공백을 이제 없애고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용산 주민들께 이제 고마운 마음이 우선 제일 첫 번이지요. 네. 그리고 뭐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용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용산 주민들이 바라시는 게 우리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해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8년 공백 만에 이렇게 온 소회는 사실은 그 사이에도 제가 뭐 공직 생활은 많이 하셨죠. 대선을 치르고 또 그리고 대사로서 네, 네. 일하면서 뭐 이 여의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의원들도 방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네. 그 당시에는 또 특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중국의 주중대사 의원들이- 하셨으니까. 예, 중국의 의원들이 방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언론인들이 바뀐 거가 제일 좀 네. 뭐 낯설다 그럴까요? 생소하다랄까 그렇습니다. 거의 평소 뭐, 때 친분 있는 언론인들이 예, 다른 출입처럼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뭐 보고. 달인 출입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평기자가 예, 정치부장이 되고 그렇지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거의 뭐 막내 기자였던 분이 심지어 정치부장이 된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입하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저랑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서 네. 요즘에, 그러니까 언론이 그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과 면을 익히느라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이 정도가 좀 새롭다고 할까요? 네. 예, 예. 뭐 여의도 쪽에 왔다 갔다 예. 하시는 건 익숙하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여의도는 뭐 아무래도 제가 오래 있었던 네. 데니까. 예. 그 여의도가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예, 예. 처음 정치하실 예, 예. 때는. 근데 갑자기 왜 용산으로 옮기셨어요? 글쎄 그뭐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는데. 2년 예, 있으신가요? 용산에는? 용산은 사실은 인연은 어떤 면에서 저기 이 영등포보다 훨씬 더 인연이 있는 곳이지요. 그렇습니까? 이게 공식 기록을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그 선대에서 듣기로는 제가 태어나기를 용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실제 거주 기간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거주를 해서 네. 사실은 저기 영등포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등포로 올 때도 2002년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2002년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네. 이제 이회창 총재가 우리 한나라당 총재로 계실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일종의 발탁이 돼서 그 당신 영등포 을이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서 한남동, 용산 한남동에 살다가 갑자기 이불 보따리하고 옷 보따리 하나 들고 오. 이 여의도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용산에 그렇지, 사셨군요. 용산에 네. 이제 이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향을 찾아가신 거네요, 그럼 지금. 예,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저기 이 영등포도 뭐 네. 제2의 고향처럼 이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만은, 네. 그 용산 부분은 굉장히 친숙한 데인데 당에서 일종의 요청, 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일종의 요청이 있어서 네. 그 용산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곡절 끝에 네. 이 소위 말하는 빠지를 다시 달게 됐습니다.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뭐 예.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패를 했는데 예.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을 제외하고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유일한 지금 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예, 것 같은데. 책임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좀 큰 책임감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강북 지역에서 뭐 유일하게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솔직히 기쁜 마음도 있는데, 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게 기쁜 마음보다는 이게 강북 전체가
미래통합당을 버린 상황에서 그렇죠. 저 혼자 당선이 됐으니까 이게 뭐 강북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 네.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지를 회복하고 미래통합당이 서울 전체에서 그 이 국민 주민들 서울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네. 뭐 강남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강북 쪽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뭐 이렇게 책임감이 아주 무겁게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 용산이 그 진영 장관께서 지역을 쭉 하셨던 지역인데. 예, 그렇습니다. 4선 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다시 가져오신 그런 거나 마찬가지신데 셈입니다. 뭐 상당히 좀 선거 과정에서 쉽지 않은 뭐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던가요? 아무래도 지난 선거는 그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서울에서 강북 지역에서 저 혼자 당선될 네.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예. 선거 과정 전체가 다 쉽지는 않았지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 결과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아하. 전체적인 저희 제가 분위기는 890표를 이겼는데 네. 그 다니면서 느끼는 저희 느낌은 뭐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예. 이런 정도면은 좀 저기 괜찮겠다 여유 있게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허. 근데 뭐 나중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본 투표에서는 저희들이 10% 가까이 네. 이겼는데 네. 근데 사전 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예. 져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뭐 1,000표도 안 되는 차이로 뭐 이게 신승을 하게 된 셈이지요. 네. 그러니까 뭐 다시 저 첫 주제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주민들을 수도 만날 없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뭐 있었지만 그건 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문제고 그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결과는- 보니까 결과는 신승을 한 예, 꼴이다. 그렇죠. 그건 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사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걸로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놓고 예, 무슨 예. 뭐 선거 조작이다, 뭐 또 컴퓨터 조작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네, 뭐 특히 이제 여기 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네. 뭐 그런 뭐 자유우파나 보수 진영에서는 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사실 또 이 좀 그런 의문을 갖게끔 증폭시키게끔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뭐 오프라인 상에서 선거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좀 그렇지요. 있죠. 뭐 QR 코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투표함 관리, 그다음에 뭐 투표가 뭐 빳빳한 게 뭐 여러 장이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그 바로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 어차피 지금 그 저희 대법원에 그 네. 관련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문제 제기가 돼서 네. 지금 재검표가 법원- 예정돼 있죠. 예, 법원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재검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걸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근데 그러나 그거하고 별개로 네. 지금 그 사전 투표 조작 뭐 논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지적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이틀이나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이게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는데 네. 그 13일 중에서 13일 동안 저기 완전하게 다 정보를 제공을 한 뒤에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네. 사전에 뭐 한 잘라가지고 한 4, 5일 전에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후보자들이 이 선거 운동을 하고 뭐 선거 네. 운동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유권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 정보 제공하는 날짜가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사전 투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더라도 이틀씩 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차라리 투표의 편의를 위해서 날짜를 더 주고 싶다면 본 투표를 이틀을 하고 아하, 사전 네. 투표를 하루를 한다든지 이런 네.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문제점들, 사전 네.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과정, 그다음에 투표함 관리, 투표함의 뭐 이송 과정, 그다음에 그 투표함 전체적인 뭐 개표 문제 이런 네. 것들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예, 개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제가 저 민주당에서 뭐 강제 배정을 해가지고 네. 그 외통위로 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그 사임계를 냈고 네. 그래서 제가 행안위로 행안위를 갈 가시려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네. 행안위로 가게 되면은 뭐 중앙선관위도 거기에 네. 관할 그 기관이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잘 따져볼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당이 워낙 거대한 예. 여당이 돼버려서 야당 입장에서는 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일방적으로 예.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주영 원내대표도 지금 뭐 대표직 그렇죠. 사직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참 뭐 주호영 원내대표 문제는 뭐 우선 그 누가 원내대표가 됐든 이런 그 저쪽이 이렇게 그 이 뭐라 그럴까요? 무도하게 나왔을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지금 그 저쪽이 뭐 176석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네. 103석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 더군다나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관행이라든지 나름대로 합리성을 존중하고 협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합리성을 존중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완전히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의석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석 이제 차이가 났었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사실상 여당인 다른 정당들하고 이제 합해서 네. 그 수적인 그 우위를 밀어붙이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맨날 장외로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식의 이 투쟁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미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장애로 갈 수도 없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저런 식의 무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시 아스팔트로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어내서 국민들과 함께 이 거대 여당의 그 무리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 그 저쪽은 어떻게 무리한 짓을 한다는 거를 알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그럼 당신들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 뭐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지를 얻어내는 네. 그런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국민 속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뭐 원내대표도 출마하셨으니까 예. 원내 전략도 평소에 생각을 하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옵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여당한테 다 주는 방법. 아예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가서 책임 정치해봐라 예.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협상을 해서 꼭 법사위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상임위원회도 또 의미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걸 받아서 책임 있는 또 야당 역할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원내대표시라면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 생각은 법사위하고 예결위 정도만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렇게 무리를 할 때 네. 우리가 법사위하고 예결위 정도만 받고 나머지 니들 알아서 당신들 알아서 해라. 네. 뭐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배분을 하든 아니면 다 독식을 하든 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처음부터 하기를 좀 바랬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사실은 깊이 보시질 않고 적어도 혹시 저 사람들 내부에서 어떤 자리 다툼이 아닌가 이런 식의 예. 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법사위 다른 것보다도 법사위를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법사위나 예결위가 지금 국회의 본연의 기능 지금 같은 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네. 특히 법사위 네. 같은 경우는 모든 법안들이 모이는 데고 그렇죠. 예결위는 예산이 모이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좀 했으면 어땠겠나 이렇게 생각을 두 하는데 개는 우리가 맡고 나머지는 나머지 알아서 16개는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차라리 그런 거였는데 주장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법사위, 그더 중요한 게 사실은 법사위인데 네. 법사위를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뭐 저쪽에서 다시 반성을 하고 무슨 네. 뭐 돌려줄 가능성도 그런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그건 없죠. 물 건너갔다고 그럼 보고요. 예결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결위 부분이나 근데 저쪽에서 지금 그런 그 법사위를 가져가는 행태를 볼 때는 어디를 가져가는 것보다도 네. 당신들 알아서 다 해라. 그거 네. 다 책임져라 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오히려 더 그게 맞는 낫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법사위 예결위를 아까 주장을 했지만 그 상징적인 주장이고 예, 예. 법사위도 사실은 뭐 90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저쪽이 수적인 그 다수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뭐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다 자기네들 그 무리하게 그 몰아붙일 때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관철시켜봐라. 우리는 네. 우리 목소리만 충분히 내겠다. 네. 그 대신 그 책임 거기로 인해서 그 저기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당신들이 다 져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8개 상임위에서 다 가져가서 예. 책임 정치를 해봐라. 근데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라. 그렇죠. 근데 좋은 관행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좋은 관행은 그러나, 아니고 이게 그 박병석 의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네. 인용이 되는 국회의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1대 초에는 박아무개 국회의장이 네. 이런 무리수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식의 그 관행 그 이전까지의 관행을 다 부시고 무리한 좀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장으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국가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예. 대북 전단 가지고 문제를 삼더니 예. 급기야 이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예. 폭파시키는 예, 예. 아주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는데 뭐 주중제사도 지내고 예. 하셨으니까 또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또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계신데 지금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참 그 일단은 그 아까 삐라 대북전단 얘기를 네. 했는데 대북전단이 뭐 하루 이틀 날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거는 뭐 엄청난 도발 행위지요. 뭐 그래서는 그게 뭐 우리한테 직접적인 적대 행위를 안 했다고 그 적대 행위나 도발 행위라고 안 본다라는 식의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네.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그쪽 땅이지만 거기에 있는 건물 자체는 우리 건물이고 우리 그렇죠. 국유재산 그 목록에도 잡혀 네. 있답니다. 네. 근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폭파해 버렸으면 당연히 도발 행위지요. 그렇네요. 도발 행위인데 지금 갑자기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일단은 그러니까 이 뭐 시각을 우선 이 남북 관계, 우리의 대북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느 의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문재인 대북 정책의 파산이다, 파산 선고다. 문재인 대북 네. 정책에 대해서 저쪽이 우리 정책에 그 저기 순응해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이 발맞춰서 오고 있지 않았던 거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저쪽 내부의 어떤 체제 내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뭔가 좀 힘든 부분이 네.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분석 중에서는 10년 전에 김정은이 등장할 때하고 네. 참 많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예. 지금 김여정이 갑자기 등장할 그러면 10년 전처럼 김여정이 등장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약간 의문이 따르는 거지요. 네, 그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뭔가 신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더 지켜봐야지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뭐 잘 등장을 안 등장 하다 안 하죠. 나타나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분석도 나오는데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김여정을 등장시켜야 될 이유가 혹은 본인 뭐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만 가지고는 부족한 문제인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역할 수가 분담 있고.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아,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네.
북한 체제 내부에 뭐 경제적인 위기든 뭐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호소하는 방법이 북한이 종종 써오던 방법이 도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종류의 도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또 이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미국한테 바로 사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 한국을 통해서 네, 미국한테 지금 미국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라 하는 네. 그런 일종의 이 뭐 넛지라 그럴까요? 예. 훅 찌르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사실 요즘 트럼프가 남북 문제,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네. 최근에는 뭐 거의 물론 자기 선거도 바쁜 네. 게 있겠지만 관심을 안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북한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관리보다는 이제 흥미를 좀 흥미를 좀 잃을까? 해봐야 별로 성과도 별로, 없다? 그렇죠. 해봐야 별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본인의 어떤 치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과도 네. 잘 안 나온다. 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관심이 없어진 미국에 대해서 자꾸 한국을 찔러가지고 관심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려고 그러는 그 네. 태도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 국제문제 전문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북한 이슈는 미 국무성의 우선순위에서 20몇 번째다. 뭐 제일 뭐 중국 문제, 뭐 이란 문제, 러시아 문제가 상위에 있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북한 문제를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은 도발을 해서 뭔가 관심을 좀 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있는데. 아까 저 미국의 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그런다는 문제가 바로 그건데 네, 네. 사실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이 그 전 세계 문제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두드러지게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뭐 한 20몇 번째쯤 네. 될 겁니다. 근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네. 미국 쪽하고 이렇게 딜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면 관심을 좀 그렇겠죠.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태도가 앞으로 중요한데 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평화, 화해, 협력 뭐 이런 기조로 가고 네. 있는데 북한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여태까지의 대북 정책은 이거보다 뭐 좀 작은 내용의 도발이 있더라도 뭐 별로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혹은 이런 종류의 진보 정부에서는 네.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이번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청와대에서의 그 성명은 그 생각 외로 좀 좀 강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 네. 강경한 기조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네. 그 필요하다. 네. 그게 앞으로도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일관된 대북 정책의 기조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쪽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이쪽에서 보상을 해주고 1대1로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러는 아주 철저한 상호주의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 보상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저쪽이 아무런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 그냥 퍼주기식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해서는 이런 식의 이번과 네. 같은 식의 이 불상사만 생기지 이 제대로 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한 지금 그 철저한 상호주의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그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금 이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국회 비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 이제 얼마 전까지 종전선언 나와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디 딴 나라 이 생각을 하듯이 지금 그 대북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당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탓을 미국 탓을 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어요. 예. 미국에 대한 대북 제재, 미국에 의한 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힘드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제재를 좀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과관계를 볼 때 네. 직전의 인과관계 그 사항만 보아서는 안 되죠. 그 제재가 왜 생겼습니까? 제재는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여기서 제재를 한 것 때문에 북한이 어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사항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면 왜 제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가 사실은 키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당연히 제재가 해소가 됐을 텐데 그 직전 단계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여당에 있는 분들이 미국의 혹은 국제사회의 제재 얘기만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미국 국제사회 제재 체제하고는 별개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얘기랑 네. 똑같지요.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보니까 어느 의원이 그러니까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된 것까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던데 네. 그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지적은 아니죠. 네.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중대사를 하신 예. 게 박근혜 예, 정부 대통령 초기죠. 때죠. 예, 예. 정부 초기에 주중대사를 하셔서 뭐 중국 문제 또 이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식견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예, 이 문제가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미중 갈등의 종착점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우선 그 미중 갈등이 참 어렵고 우리도 네.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가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하고 지금 요즘은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신냉전 시대가 과거 냉전 시대하고 다른 아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은 과거 미소냉전 시대 때는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련 진영은 소련 진영대로 이게 군사 안보적으로 협력하는 거 외에 경제적으로도 그쪽하고만 어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은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군사 안보 협력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도 그쪽하고만 어울렸었지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얽힌 거가 없는데 아하.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 때는 우선 중국 중심과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 미국 자체도 교역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같은 나라도 중국과도 교역을 많이 하고 미국과도 교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냉전이 이게 심화돼 가지고 이게 좀 더 관계가 악화가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문제는 우선 사드 배치 때 아주 절절하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 여파가 지금 아직도 남아 남아있죠. 있고 네. 그 지금 이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네. 거가 완전히 풀렸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이게 안보적 그다음에 경제적 부분을 두 가지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안보적인 네.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니까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미 네. 관계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좀 걱정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중 관계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좋았던 이유가 그 한미 동맹 관계가 확고한 상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지. 아하.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릴 때는 지금처럼 이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안보적으로도 우선 저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튼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얼마 전에 그 주미 대사란 분이 그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뭐 그만큼 국력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일부 뭐 맞는 얘기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중국과 이 미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라면 그건 크게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우리가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그 미국과 그
그 제가 기억하기에 일본을 일본과 합친 것보다? 이후를 예,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변화해야 된다 이 예,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과의 그 교육 의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규모의 그 저기 이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의 그 혼란 상황 같은 네.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을 뿐더러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드 보복처럼 이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자주 사용하는 소위 이게 직영학적 조치라고 그러던데 네. 그런 거를 자주 쓰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20몇 프로가 인질처럼 잡혀 있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중국과 관계를 평상시에 좋게 가져가더라도 지나치는 의존은 별로 좋지 않다. 네.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 네. 거냐 부분인데 저는 그게 저기 이 조금 이렇게 사이클을 좀 더 심해졌다 낮춰졌다 하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한 책 투키디데스의 네, 함정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예, 게 이제 예. 하버드 케네스쿨의 그레암 멜리슨 교수가 쓴 건데 어느 나라나 1등 국가하고 2등 국가가 부상을 해서 1등 국가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때는 항상 있어왔던 갈등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열이 이거 분명해져 가지고 1등 국가가 2등 국가를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때가 되지 않는 그때까지. 이상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을 잘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교역량은 좀 줄이고 그다음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더 굳건하게 가져가고 일본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치게 일본을 때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네. 이렇게 좀 악화시키는 거는 저는 피해야 되는 게 네.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당내 문제를 예, 좀 예. 돌아가서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예.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어쨌든 보수라고 하는 예. 말 좀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고 또 요즘 뭐 기본소득 문제도 이슈도 예, 선점하고 해서 일견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슈 파이팅을 잘한다고 보지만 또 전통적인 보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냐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행보,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고 저는 계신지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하고 보수와 계시다. 관련돼서 네.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뭐 보수 뭐 이런 거 연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제원 의원하고 네. 또 원희룡 의원은 뭐 나중에 또 저 다시 이거 설명을 반드시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지만 네. 어쨌든 그 워딩 자체로는 좀 이렇게 비판적인 워딩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보수와 네. 그다음에 보수를 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보수와 그다음에 보수를 지켜야 된다는 보수가 같은 보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네. 하나로 정의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보수란 이름으로 이게 통용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막 뭉뚱그려 있다고도 네.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보수라는 그 저기 이름하에 뭉뚱그려진 것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는 사실은 좌파들이 많이 쓰는 건데 그렇죠. 우리 보수에는 사실은 국가주의 같이 국가가 뭐 만능이고 국가가 모든 거에 뻗쳐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섞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뭐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수의 가치 논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수 그다음에 진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보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수의 그 가치와
행태들을 좀 이렇게 정제화 네. 그러니까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논의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수라는 그 이 가치에 기반을 하다 보면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버려야 되는 그 이슈들도 네. 과감하게 끌어안아서 그러니까 끌어안는다는 게 우리가 채택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금기시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서 네. 그 중에서 보수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그 시대적인 변화에 조응해서 우리가 채택할 만한 정책은 뭐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기본소득 문제도 사실은 뭐 기본소득 문제를 바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저기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네.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 우선 보수의 가치와 안 맞는다고 바로 버려버리는 것도 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의 가치와 맞으면서도 기본소득의 어떤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정책이 가능한지를 기본소득을 한번 들여다보고 들여다본 결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채택을 못할 가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버리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니까 기본소득 문제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보수의 진보 뭐 이런 이분된 이념적 대립보다는 우리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예, 예.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예, 예. 그것이 수단으로서 보수적인 수단이 맞는가, 예. 진보적 수단이 맞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예. 같은 거 아닌가, 방법이 조금 다를 그렇죠. 뿐이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만은. 물론 이게 쭉그 이슈를 파 나가다가 네. 궁극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과연 그 보수의 가치가 맞는지 진보는 진보의 가치가 맞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수 입장에서는 다 헤쳐봐서 이게 자유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진보적인 이슈였다 하더라도 예. 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상임위원회 얘기하시면서 예. 뭐 개인적으로 행안위원회 예, 예. 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배정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실 지금 4선이시죠?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제가 정보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정보위원장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뭐 4선, 뭐 심지어 5선 의원도 뭐 상임위원장을 했던데 네,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네. 그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다 주고 한번 당신들 네. 한번 책임져봐라 하는 것도 뭐 네.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그 상임위원장직이 예, 넘어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삼선 의원들 네. 좀 새롭게 이제 삼선 의원이 되신 분들이 맞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예. 활동을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뭐 행안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가적 어젠다와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내가 이뤄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행안위는 저희 지역이 이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와 같이 아하, 해결을 네.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행안위를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하면은 지금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뭐 사람 행태의 변화부터 언택트니 뭐니 해서 예. 지금 비대면 삶의 관련된,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뭐 장기적이고 좀 추상적인 변화 외에 당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죠.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민계층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네.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이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보니까 이 소비 상황이나 생산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이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보고 그 안 좋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상황, 경제적인 위기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과 우리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경쟁력과 좀 이렇게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는 거를 뭐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역시 뭐 북한 문제입니다. 네. 북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지만 사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한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예,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북한 도발의 그 서국 정도에 불과하지 맞습니다. 않겠나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남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의 그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그다음에 남 관계를 어떻게 회복을 다시 시켜서 이 북한의 그 태도를 변화를 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를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네. 것들이 제가 지금 4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안보 문제 그렇죠. 이 두 예. 가지가 가장 네. 큰 국가 어젠다로서 예, 예. 관심을 가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제 우리 아시아 투데이 예, 예. 구독자 예, 또 예. 독자들에게 우리 이제 권영세 의원님께서 예.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자세로 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여태까지 그 우리 사회자께서 좋은 그 질문을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와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가서 한 단계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뭐 300분의 1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아 투데이 같이 아주 정론지가 그런 활동들 그리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야당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설명을 잘 듣고 우리 야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예. 오늘 장시간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